네,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초전도체 말고 정말 오르는 종목들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오르는 쪽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빠지는 쪽에서는 급락이 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또 숨겨진 종목들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먼저 머니매풍에서 종목의 흐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지수들이 일제히 좀 빠지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했다라는 부분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6만 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오늘도 1% 이상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은 3% 가까이 밀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엠텍 그리고 LNF 이런 쪽이 좀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부진하고 자동차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건설기계 장비, 조선기자재 등등 다 부진합니다. 이 중에서 오르는 종목들 찾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TX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개별주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그 어려운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인적 분할이 이제 주총에서 가결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는 종합 물류 쪽과 뭐 해운 쪽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쪽에서 전략을 좀 세워가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빠르게 또 하락하면서 뭐 6% 올랐다가 4% 빠졌다가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이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어저께 재료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료 노출 상황에서 장 초반에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의지도 그만큼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 뭐 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뭐 시장에서 이 종목의 상승의 논리는 뭐 달고 계신 것처럼 뭐 니켈과 관련된 그 부분이 분리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까라는 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리되면 실제로 그 니켈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이 종합상사 쪽이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해상 운송 쪽에 뭐 시장의 모멘텀이 모일지는 이미 뭐 답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 이 종목의 변동성이 얼마만큼 더 나타날 수 있는가 또 전체 2차 전지를 포함한 소재 종목군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 종목 하나로 전체 종목 분위기를 우리가 판단해 보자면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이 차익 매물을 받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의 좀 변동성은 감내할 수밖에 없구나. 뭐 지금 초전도체 내에서도 신성 델타 테크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STX 재료가 노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분리되고 나서 그 모멘텀을 주는 종목에 좀 더 무게를 더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로 해석해 보게 되면 최근 여러 가지 재료를 타고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뭐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은 조금 감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약간 오르긴 했지만 지금 빠르게 또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신설 법인 쪽이 아무래도 9월 13일쯤에 재상장 되기 때문에 그런 추후 흐름들도 체크해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 섹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오프닝이 올해 연초에 잠깐 또 반짝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에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좀 보면 중소형 화장품 뭐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금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마녀공장, 뷰티스킨 할 것 없이 다 밀립니다. 이럴 때 여기서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화장품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인디 브랜드, 비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코스맥스 같이 좀 실적 괜찮은 쪽은
이럴 때 접근하면 어떨까요? 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그래도 뭔가 실적을 동반하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메리트가 확대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호재, 악재, 뭐 수급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주가가 오른 만큼 악재가 없고 주가가 또 내린 만큼 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가고 있는데 너무 이제 조금 약간 호재를 많이 반영했다가 그런 과욕이 좀 꺾이는 그런 시점 정도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뭐 당연히 더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탈이 어쨌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관련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예전 고가만큼 가기 어렵다. 그다음에 중국인들도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소비도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주목해 볼 포인트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도 추석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 같은 9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전체 추세가 다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콜마나 그다음에 지금 뭐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은 펀더멘탈이 꺾이지 않는다면 조정 시에 조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도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 이 중에서도 이제 좀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됐던 종목들, 이럴 때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종목이 정말 줄기차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 말부터 8월쯤에 이제 어느 정도 상단에서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고평가 영역인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분기 실적부터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시장에 그 컨센서스의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의 거의 밑단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컨센서스보다도 약간 못 미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지금 주력은 뭡니까? 레이저 마킹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들이 뭐 많이 있지만 그런 성장 동력도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나온 그런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트레일링으로 보면 고평가가 맞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과 더불어 HBM3뿐만 아니라 소위 비메모리 시장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는 바로 그 부분. 앞으로 나올 신장비와 그다음에 지금 이미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신규 장비의 확장이 거의 확실시된다라는 분위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지금 HBM3와 함께 가는 이 분위기가 결국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지금 같이 붙어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투자 줄일 수 없다. 특히 선단 공정에서 투자를 늘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구현한다면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대비해서 내가 빠질 게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의 실적보단 내년의 실적으로 밸류를 평가하고 내년의 실적으로 이 종목을 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아쉽긴 했지만 내년의 실적들을 바라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오테크닉스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HBM 수혜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는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장악했다라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갑자기 더 강해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HBM3와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있지만 또 그것과 붙어갈 수 있는 HBM3와 관련된 기대감은 가장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하이닉스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쭉
쭉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2는 지난 모델이고요. HBM3는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런데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갔을 때는 삼성전자와 시작 시점이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HBM3의 진입 시점이 4분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와 함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그 밸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경쟁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은 윈윈 시장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급이 갑자기 또 늘어나는 것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윈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가 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늘어나는 4분기부터 그러면 실적은 이연돼서 아마 내년부터 반영될 것이니까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 실적 추정치는 작년보다도 낮아지지만 현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나 각종 장비들의 추가적인 확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존에 이제 레이저 마킹 정도에서 나왔던 실적이 어닐링, 커팅 이런 쪽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해외에서 100% 수입했던 장비들을 국내에서 국산화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HBM3가 늘어나고 더 선단 공정에서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장비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8월 3일에 이제 17만 6천 원으로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이걸 이제 넘어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뭔가 비교 그룹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나증권의 자료를 조금 살펴보시면 경쟁사로 얘기하고 있는 뭐 일본의 디스코라든지 뭐 비코 같은 이런 그룹들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물론 저 예측이 뭐 수치까지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일정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바로 매출 성장률인데 물론 업계 가장 탑이라고 볼 수 있는 디스코보다도 지금 2024년도 기준에서 이오테크닉스가 더 높단 말이죠. 매출 성장률도. 그다음에 그 옆에를 보시면 이제 이익률이 나오는데 이익률은 업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디스코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 2024년, 2025년으로 갔을 때 압도적인 디스코를 이기긴 어렵지만 그래도 꽤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치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들, 지금 경쟁사들의 내년 12개월 포워딩한 평균 PER이 한 26배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도 12개월 포워딩 했을 때 30배 내외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러면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진짜 안 되는 시장이고 뭐 AI도 다 안 되고 엔비디아도 주가 폭락하는 뭐 그런 시장으로 간다면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지금 가는 길이 맞는 시장이라면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적정하다라고 보고 내년도 실적에서 조금 우리가 평균치로 봤을 때 20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가 설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고밸류 종목군들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당장 가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건 가야 할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그 정도의 밸류를 고려해서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19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SK 오션플랜트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해상풍력 관련주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이쪽은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를 벌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뭐 2분기 실적을 조금 보시면 2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잘 나왔고 그다음에 마진율도 다시 또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의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4분기에는 약간 탄력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체 레벨로 봤을 때는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매출의 규모나 그다음에 이익률 자체도 계속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도 계속 눈치만 보다가 과거에 이제 SK 오션플랜트의 주가를 견인했던 건 다 아시는 것처럼 대만양 수출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해외, 뭐 그 외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뭐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뭐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려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반등 좀 나옵니다.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정확하게 우리가 타이밍으로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밸류가 비싼 편은 아니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면 주가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이제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내려갈 때 비교적 싸게 사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준비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보다 대만이 좀 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이제 전반적인 해상풍력의 양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동서부 쪽, 그다음에 뭐 호주 같은 지역 쪽, 앞으로 이제 공사할 수 있는 곳은 뭐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산업의 기본 특성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수주 소식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강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 물량, 미국 물량 이런 쪽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보단 조금은 눌리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구간에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변수가 있을 때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접근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변수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네, 변수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최악의 변수를 생각해 봐야 될 건 결국은 이 풍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책적인, 그러니까 뭐 바람도 네네.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자금 집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각 나라들이 다 뭐 여유가 넘쳐나고 경기도 좋고 그러면 뭐 보조금 주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뭐 가격 변동성도 원자재 쪽에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정책 자체가 또 막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 PR 쪽은 아직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특히 내년도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이 꺾이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내년도의 실적이 현재 예정된 공사 물량대로 진행돼서 그대로 적용된다면 저는 뭐 한 3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열어놔도 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배려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꺾이게 된다면 뭐 목표 주가는 또 굉장히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변수 체크하면서 조정식 매수 관점에서 3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